이렇게 실제 한국사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 여러 나라 마이너스 부여와 옥저의 풍습. 선사시대 철기. 철기 시대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어요. 그중 부여와 옥저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부여는 만주 지역에 세워진 나라예요.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매년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겼어요. 부여에는 순장이라는 풍습도 있었는데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묻었어요. 또 부여에는 형사취수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부여의 법으로는 일책 12법이 있었는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했어요. 다음으로 옥저는 함경도 지역에 있던 나라예요.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여자가 어릴 때 남자 집에 가서 자라다가 어른이 되면 친정에 돌아가고 남자 집에서 예물을 보내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옥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큰 나무각에 안치했어요. 이를 골장제라고 해요. 부여와 옥저 외에도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해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문익점의 목화 전래. 고려 후기. 목화는 고려 말에 문익점이 중국 원나라에서 가져온 작물이에요. 문익점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화씨를 몰래 붓대 속에 숨겨서 가져왔어요. 당시 원나라에서는 목화씨를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인인 정천익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함께 재배했는데 겨우 한 개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정천익이 정성껏 돌본 덕분에 가을에는 씨앗이 100여 개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목화 재배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명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백성들은 주로 삼배옷을 입었는데 목화 덕분에 더 부드럽고 따뜻한 무명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익점의 손자인 물레는 시야와 물레를 만들어서 목화에서 실을 뽑는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물레라는 이름도 물레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영삼 정부. 현대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어요. 그는 30년 만에 등장한 문민정부의 수장이었어요. 문민정부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정부를 말해요. 김영삼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에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어요. 이 건물은 일제가 경복궁 앞에 지은 것으로 오랫동안 일제 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졌거든요. 또한 1996년에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도 실시했어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부정부패를 막고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IMF라고 많이 부르는 그 사건이에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던 어려운 시기였어요. 또한 김영삼 정부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했어요. 1996년의 일이에요.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한 것도 김영삼 정부 때예요.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어요.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에요.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무량수전이라는 이름은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건물의 지붕은 팔짝지붕이에요. 팔짝지붕은 앞뒤로는 경사진 지붕면이 있고 양 옆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합각이 있는 형태를 말해요. 가장 화려하고 격이 높은 지붕 양식이에요. 무량수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심포 양식은 공포라는 장식적인 구조물이 기둥 위에만 올려지는 방식이에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공포가 없어서 간결하고 단아한 느낌을 줘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배흘림 기둥이에요. 배흘림 기둥은 기둥의 중간 부분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예요. 마치 기둥이 숨을 쉬는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미를 보여줘요. 이런 기법은 착시 현상을 보정해서 기둥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건물 내부에는 소조 열애 자상이 모셔져 있어요. 이 불상도 국보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예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로 손꼽혀요. 조광조와 현량과 조선 정기 조광조는 조선 중종 때 활동한 대표적인 살인파 인물이에요. 그는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광조가 특히 힘썼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현량과예요. 현량과는 기존의 과거 시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였어요. 보통 과거는 글짓기 실력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현량과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이었어요. 조광조는 이 현량과를 통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살인파 인재들을 조정에 대거 등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 훈구파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훈구파는 조광조 일파가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고 여겼고 결국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요. 조광조는 반정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려 했던 것도 큰 반감을 샀어요. 결국 조광조는 영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나이 38이었어요. 현량과로 등용되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화를 입었고 현량과 자체도 폐지되었어요. 조광조의 개혁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이후 살인파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울산 천전리 각석 선사시대 신라 울산 천전리 각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천전리 각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바위예요. 이 바위에는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가지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먼저 선사시대에는 기하학적인 무늬들, 그러니까 동심원이나 마름모, 물결무늬 같은 것들이 새겨졌어요. 또 동물 그림도 있는데 사슴이나 호랑이,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암각화들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천전리 각석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신라시대에 새겨진 명문, 즉 글씨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신라의 버풍왕 때와 진흥왕 때 왕족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그 기록을 바위에 새겼어요. 특히 버풍왕의 동생인 사부지 갈문왕과 그의 부인이 이곳에 놀러왔다가 글을 새겼다는 내용이 있어요. 또 을사년에 두 청년이 3년 안에 유학 공부를 마치겠다고 맹세한 내용도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선사시대의 암각화와 역사시대의 명문이 한 바위에 함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천전리 각석은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이에요. 국가총동원법과 강제동원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어요. 1938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이 법을 근거로 조선인들은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어요. 1939년부터는 국민징용령이 시행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의 탄광, 광산,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끌려가 일해야 했어요.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 대기업의 공장과 광산에서 조선인 노무자들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감시와 구타는 일상이었어요. 탄광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어요. 일본은 이 시기에 민족 말살 정책도 함께 펼쳤어요. 1940년에는 창씨 개명을 강요해서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고 학교에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했어요.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일본의 신을 모신 신사에 가서 절하도록 했어요. 1943년부터는 학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고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시행해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어요. 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군수공장에 동원되거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기도 했어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현대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하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이 정책의 핵심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은 이서부화에서 따온 건데요.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듯이 강압이 아닌 포용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 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는데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답니다. 햇볕 정책의 성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개성공단 건설이 합의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어요. 참고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되었으며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되었어요. 거문도 사건과 독도. 근대 개항기. 거문도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속한 섬이에요. 서양에서는 해밀턴 항이라고 불렀답니다. 1885년에 영국이 이 섬을 불법으로 점령했어요. 당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펴면서 동아시아로 세력을 넓히려고 했거든요.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한 거예요. 이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요. 영국 군대는 약 2년 동안 거문도에 머물렀어요. 결국 청나라의 중재로 영국군이 철수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이 열강들의 세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한편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어요. 러일 전쟁 중에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노리고 강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행위였답니다.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조선 정기. 조선시대에는 왕권과 신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어요.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와 육조라는 두 개의 핵심 행정기관이 있었는데 이 두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왕권의 강약이 달라졌어요.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의 정승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나뉘어 각각 인사, 재정, 의례, 군사, 사법, 공사를 담당했어요.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육조직계제란 육조의 장관들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왕이 모든 정무를 직접 결재하게 되어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세종은 즉위호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어요.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의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서 논의한 후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이 제도는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왕과 신하가 함께 정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조 때 다시 육조직계제로 바뀌었어요.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어요. 이처럼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는 조선 정기의 왕권 강화와 신권 존중 사이에서 번갈아 시행되었어요. 동해의 무천. 고대 초기 국가. 동해는 초기 국가 시대의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 있던 나라예요. 지금의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동해 사람들은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큰 제사를 지냈어요. 무천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의 농사가 잘 된 것에 감사하고 다음 해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행사였어요.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며칠 동안 즐겼다고 해요. 동해는 특산물로 당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라는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라는 물고기 가죽이 유명했어요. 또 동해에는 책화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해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삼한 지역에서는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냈는데 이런 제천 행사들은 모두 농경사회에서 하늘에 감사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봉오동 전투. 일제강점기 중기. 봉오동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20년은 우리 독립군에게 정말 뜻깊은 해였어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들이 드디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거든요. 그 첫 번째 대승리가 바로 봉오동 전투예요.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힘을 합쳤어요. 이들은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해서 일본군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쳤어요. 일본군이 이를 추격해오자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했어요. 골짜기 양쪽 높은 곳에 독립군이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이 들어오자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죠.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승리했어요. 이것이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대승리였어요. 봉오동 전투의 승리 소식은 독립신문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부대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외국인 독립운동 지원. 근대 일제강점기. 조지 루이스 쇼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으로 중국 단둥에서 이륙양행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특히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무국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조지 루이스 쇼는 1920년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석방된 뒤에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계속 지원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정부예요.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또 국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고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임시정부는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통해 국내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조지 루이스 쇼가 바로 이 연락망 구축을 도와준 거예요. 조선 후기 경제 발전.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시기는 농업, 상업, 수공업 모두 크게 발전한 때예요. 먼저 농업부터 살펴보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어요. 모내기법은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모짜리에서 모를 키운 다음
논에 옮겨 심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 덕분에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졌고 한 사람이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작이라고 해서 땅을 넓게 경작하는 농민들이 생겨났어요. 또 담배, 인삼, 면화 같은 상품 작물 재배도 활발해졌어요. 이런 작물들은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배했답니다. 상업도 크게 발전했어요. 전국 각지에 장시가 늘어나서 5일마다 열리는 장이 1000개가 넘었어요. 보부상들은 이 장시들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고요.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공인이라는 상인들이 등장해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며 큰 이익을 얻었어요. 한편 사상이라고 불리는 민간 상인들도 성장해서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개성의 송상 같은 큰 상인 집단이 활동했어요. 수공업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었지만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자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선대제라는 방식이 나타났는데 이건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미리 돈이나 원료를 주고 물건을 만들어 받는 거예요. 광업에서는 설점수세제라고 해서 민간인이 광산을 개발하고 세금을 내는 방식이 시행되었어요.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경제 전반에 걸쳐 활기찬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자주적 천하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한국의 역대 왕조들은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고구려는 천하관이라는 독특한 세계 인식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관계토 대왕능비를 보면 이런 고구려의 자주적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어요. 비문에는 고구려 시조 주몽이 하늘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구려 왕을 천하를 다스리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면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 질서를 보여주고 있죠. 발해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후 무왕 때는 인한, 문왕 때는 대흥과 보력, 선왕 때는 건흥 등의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란 황제국에서 사용하는 기념법인데 발해가 독자적 연호를 썼다는 것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인식했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우리 역사 속 왕조들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주적인 천하관을 유지했답니다. 한국 도자기의 시대별 발전. 고려. 오늘은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도자기는 시대별로 특징이 뚜렷하게 달라요. 먼저 가장 오래된 것부터 살펴볼게요. 선사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나 민무늬 토기처럼 흙을 빚어 만든 토기가 있었어요. 삼국시대가 되면 가야와 신라에서 토기 기술이 크게 발전했는데 특히 가야의 수레바퀴 모양 토기가 유명해요. 이 토기는 굴레와 바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당시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유물이에요. 그 다음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아름다운 청자가 등장해요. 고려 청자는 비취색이 감도는 푸른빛이 특징이에요. 특히 상감기법이라고 해서 표면에 무늬를 파고 다른 색 흙을 메워 넣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모란이나 핫, 구름 같은 무늬를 넣은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조선시대에 오면 청자 대신 백자가 주로 만들어져요. 조선 백자는 흰색 바탕이 특징인데 유교적인 검소함과 순수함을 담고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다랑아리처럼 순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백자들이 많이 제작되었어요. 이렇게 시대순으로 보면 토기에서 청자로, 청자에서 백자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동명왕편과 동문선의 민족 자주의식. 고려 중기. 고려시대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담은 문학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서거적의 동문선이에요. 이규보는 고려 무신정권기에 활동한 문인인데요. 그는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를 지었어요. 동명왕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말해요. 이규보는 이 작품에서 고구려 건국신화를 시로 읊으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못지않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당시 무신 정권의 혼란과 몽골의 침입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는데 이런 때에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 한 거예요. 서거정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에요. 그는 동문선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뛰어난 시와 문장을 모은 책이에요. 서거정은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나라의 글이 중국의 송나라나 원나라, 당나라의 글 못지않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어요. 이처럼 두 작품 모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주의식이 강하게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등한 문화 수준을 가졌다는 자부심, 우리 고유의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의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임진왜란과 훈련도감. 조선 중기. 임진왜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명목으로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전쟁 초기에 조선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의병장 중에서 홍계남은 충청도 지역에서 활약했고 고경명과 조헌은 금산 전투에서 순절했어요. 특히 조헌은 영규대사와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기도 했어요.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연전연승하면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어요. 임진왜란 중에 조선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감을 설치했어요.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구성된 새로운 군사조직이에요. 이렇게 7년간 전쟁이 계속되다가 1598년에 끝이 났어요. 임진왜란의 기록은 쇠미록, 징비록, 난중일기 등 여러 문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쇠미록은 오희문이라는 선비가 피란 생활 중에 쓴 일기로 전쟁 중 백성들의 참혹한 생활이 잘 담겨 있어요. 구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구석기. 구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한반도에서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어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공주 석장리가 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예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도구를 뗀석기라고 해요. 대표적인 도구로는 주먹도끼가 있어요. 주먹도끼는 돌의 양면을 떼어내서 만든 도구로 여러 용도로 사용했어요. 또 찢개, 긁개, 밀개 같은 도구들도 사용했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했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했지요. 불을 사용할 줄 알았고 무리를 지어 생활했어요. 이 시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토기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조선 중기. 광해군 시대의 대외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광해군은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1608년부터 1623년까지 재위했어요. 이 시기는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했는데요. 명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강성해지던 때였어요. 광해군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바로 중립 외교예요.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명에 대한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금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광해군은 어느 한쪽 편만 들기가 어려웠어요.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게 했어요. 하지만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어요.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는 것이었죠. 결국 사루후 전투에서 명나라 연합군이 크게 패배하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리를 추구하며 조선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외교 정책은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던 서인 세력의 반발을 샀고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발해의 역사와 문항의 천도. 남북국 발해.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대조영이 세운 나라예요. 698년에 건국되었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함께 세웠어요.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고 중국에 보낸 외교문서에서도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고 칭했어요. 발해의 수도는 여러 번 옮겨졌는데요. 처음에는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했다가 중경 현덕부로 그리고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어요. 상경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었고 주작대로라는 큰 길이 도시 중앙을 가로질렀어요. 발해의 전성기는 10대 선왕 때예요.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 부족을 복속시키고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이때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발해는 당나라, 신라,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어요.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통해 연결되었고요. 일본에도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는데 무왕 때는 인안, 문왕 때는 대흥과 보력 같은 연호를 썼어요. 무왕은 당나라와 대립하면서 장문유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당의 산둥지방 등주를 공격하게 했어요. 또한 돌궐, 일본과 연결하여 당과 신라를 견제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발해는 926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어요. 조선 후기 상평통보와 구왕작물.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크게 발달했어요. 특히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화폐 경제가 활발해졌어요. 상평통보는 숙종 때인 167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요. 둥근 모양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린 엽전이에요. 이 동전 덕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훨씬 편리해졌답니다. 조선 후기에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새로운 작물도 들어왔어요. 감자는 19세기 초에 청나라를 통해 들어왔고 고구마는 18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영조 때 조엄이라는 관리가 일본 통신사로 갔다가 고구마를 가져온 것으로 유명해요. 이런 구황작물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조선 후기 시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작물들이 거래되고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지불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답니다.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 조선 정기. 태종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이에요. 원래 이름은 이방원이고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어요.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먼저 외척의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 사건이 있어요. 이들은 태종의 왕비인 원경왕후의 오빠들이었는데 태종은 어린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했어요. 태종은 또한 사병을 혁파해서 군사력을 왕에게 집중시켰어요. 개국공신이나 왕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적인 군대를 없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권이 훨씬 강해졌어요. 정치제도도 많이 정비했는데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이건 육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정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구를 파악했어요.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신문고를 설치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고요.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언론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어요. 태종은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의 기틀을 다졌고 아들 세종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어요. 후삼국 시대와 호족 세력. 후삼국. 후 삼국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라 말기가 되면 중앙정부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를 놓고 다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가들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들 중에서 특히 강력했던 사람들이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시기를 후삼국 시대라고 불러요. 먼저 견훤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견훤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서 900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후백제를 세웠어요. 그리고 궁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다고 해요. 궁예는 901년에 송악, 지금의 개성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후고구려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마진, 태봉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궁예는 점점 폭정을 펴게 되었고 결국 918년에 부하였던 왕건에게 쫓겨나게 돼요.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바로 고려예요. 왕건은 송악 출신의 호족이었어요. 한편 지도에 보이는 김순식은 명주, 지금의 강릉 지역의 호족이었고 양길은 북원, 지금의 원주 지역의 호족이었어요. 이 양길의 부하였던 사람이 바로 궁예였는데 나중에 궁예가 양길을 꺾고 더 큰 세력이 되었어요. 아작에는 상주 지역의 호족이었는데 흥미롭게도 견훤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후삼국 시대는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또는 태봉이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이 세 나라의 경쟁은 결국 936년에 왕건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끝이 나요. 항일 의병운동. 대한제국 후기. 최익현과 신돈석은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이에요. 먼저 최익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익현은 원래 조선시대 유학자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에 반대하고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군에게 체포되어 대마도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일본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단식하다가 순국했어요. 다음으로 신돌석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에요. 당시 의병장은 대부분 양반 유생이었는데 신돌석은 평민으로서 의병장이 되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활동을 을사의병이라고 해요. 이 시기 의병들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이후 1907년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의병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의열단. 근대 일제강점기. 의열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일제의 주요 기관과 친일파를 대상으로 폭탄 투척과 암살 같은 직접적인 무력 투쟁을 펼쳤어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은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1923년에 발표된 이 선언문은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며 외교론이나 준비론을 비판했어요. 의열단원들의 대표적인 의거 활동을 살펴보면 1920년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1년에는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요. 1922년에는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이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려 했어요. 1923년에는 김상욱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6년에는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식민 착취기관이었어요. 조선식산은행 역시 일제의 경제 침략을 뒷받침하던 금융기관이었고요. 의열단은 이처럼 일제 식민 통치의 핵심 기관들을 직접 공격하며 무장항일 투쟁의 상징이 되었어요. 고려의 대외 무역. 고려. 고려 시대에는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했어요. 먼저 북쪽의 거란과는 모피나 말 같은 물건을 주고받았어요. 거란에서는 주로 모피가 들어왔고 고려에서는 곡식 같은 것을 보냈죠.
여진과도 교류했는데요. 여진에서는 말이나 모피가 들어왔어요. 여진은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라 좋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여진에서 말을 수입하고 대신 곡식이나 농기구, 철제품 같은 것을 보내줬어요. 송나라와의 무역도 아주 활발했어요. 송에서는 비단이나 서적, 약재, 향료, 차 같은 고급 물품들이 들어왔어요. 고려에서는 종이, 인삼, 나전칠기 같은 공예품을 수출했죠. 특히 고려의 나전칠기는 송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일본과도 무역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수은이나 유황 같은 광물이 들어왔어요. 유황은 화약의 원료로 쓰이기도 했죠. 고려에서는 일본에 곡식이나 인삼, 서적 등을 보냈어요. 이렇게 고려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물품을 주고받으며 국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답니다. 동학농민운동.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아주 큰 농민운동이에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부패한 관리들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됐는데 고부 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을 너무 심하게 착취했거든요. 농민들은 백산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봉기했어요. 이때 보구간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웠는데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농민군은 황토연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이겼어요. 그 기세로 전주성까지 점령했죠. 그런데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왔어요. 상황이 복잡해지자 농민군과 정부는 전주 화약을 맺었어요. 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스스로 개혁을 실시했어요. 신분차별 철폐, 토지 균등 분배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에 간섭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했어요. 이게 2차 봉기예요. 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신식 무기에 크게 패했고 전봉준도 체포되어 처형당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근대 개항기.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농민봉기예요. 이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당시 조선은 안으로는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심했고 밖으로는 일본과 청나라 같은 외세의 침략 위협이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는 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새로 만들면서 물세까지 받아내며 농민들을 괴롭혔어요. 참다 못한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고부봉기예요. 고부봉기 이후 농민들은 전라도 부안의 백산에 모여 본격적으로 봉기를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농민군은 호남 창의 대장소를 설치하고 4가지 강령을 발표했는데 탐관오리 처벌과 외세 배격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후 농민군은 북상하면서 관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전라도 장성의 황룡촌에서 감영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 황룡 전투의 승리로 기세가 오른 농민군은 마침내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었어요.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일단 해산했어요. 그리고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스스로 개혁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했어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신식 무기 앞에 크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후 지도자 전봉준은 순창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고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고려 정기. 광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광종은 고려의 4번째 왕이에요.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은 원래 양인이었는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어요. 호족들이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또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호주에서 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유학에 능통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제는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광종은 또한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수도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백관의 공복도 제정해서 자주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이처럼 광종은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왕이에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 현대 1980년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은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979년에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어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죠. 이 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신군부의 집권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전두환 정권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자 시민들이 대규모로 저항했습니다. 호원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고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어요. 이로써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화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거예요. 홍경래의 난.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사건은 1811년, 그러니까 조선 후기 순조 때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예요. 홍경래는 평안도 출신의 몰락한 양반이었어요. 당시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조정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평안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벼슬에 오르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세금을 거두는 수령과 향리들의 횡포도 심했어요.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한 거예요. 홍경래는 우군칙, 김사용 같은 인물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가산, 정주 등 평안도 여러 지역을 빠르게 점령하며 기세를 올렸어요. 하지만 관군의 반격에 밀려 정주성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결국 진압되고 말았어요. 이 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조선 후기 사회가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히 지역 차별 문제와 탐관 오리의 수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드러나요. 고려시대 미술과 공예. 고려. 고려 시대의 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는 불교를 국가의 중심 종교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 미술이 크게 발달했어요. 특히 고려의 귀족들은 화려하고 섬세한 예술품을 좋아했는데 이런 취향이 고려 미술의 특징을 만들어냈어요. 고려 청자는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특히 비취색이 나는 청자가 유명한데 이 색깔을 비색이라고 불러요. 고려 장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감기법을 개발했어요. 상감기법이란 그릇 표면을 파낸 뒤에 흰색이나 검은색 흙을 채워 넣어서 무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상감청자는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전칠기도 고려의 대표적인 공예품이에요. 나전칠기는 조개 껍데기를 얇게 갈아서 다양한 무늬로 만들어 붙이고 그 위에 오칠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고려의 나전칠기는 매우 정교하고 화려해서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했어요. 불교 회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고려 시대에는 수월관음도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섬세한 선과 화려한 색채가 특징이에요. 고려 불화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반면에 청화 백자는 조선시대에 발달한 도자기예요. 흰 바탕에 푸른색 안료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고려가 아닌 조선의 문화유산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 현대 중기.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학생들이 남북 학생회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당시 대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남북이 직접 만나자고 외쳤고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했어요. 이 시기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해이기도 해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되었는데 남북한이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예요. 이 성명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을 담았어요. 자주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평화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에요. 민족 대단결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자는 뜻이에요. 이 성명이 나오기 전에 남북한은 비밀리에 접촉을 했어요. 남측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측의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도 실질적인 통일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박정희 정부는 같은 해 10월에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했고,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일성 1인 독재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모두 내부체제 강화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조선 후기 경제 변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되었어요. 모내기법은 벽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를 미리 키운 다음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쓰면 잡초 제거가 쉬워지고 노동력도 절약할 수 있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상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쌀이나 천 대신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상업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또한 조선 후기에는 고구마와 감자 같은 새로운 작물이 들어왔어요. 고구마는 조엄이 일본에서 가져왔고, 감자는 청나라에서 전해졌어요. 이 작물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수확량이 많아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담배, 인삼, 채소 같은 상품 작물도 재배되어 농민들이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수궁업에서는 민영수궁업이 발달했고, 광업에서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어 민간인도 세금을 내고 광산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박은식. 일제강점기. 박은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예요. 그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맞서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박은식은 특히 역사에서 혼을 강조했어요. 나라는 잠시 빼앗길 수 있어도 민족의 정신, 즉 혼만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박은식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 통사가 있어요. 한자로는 한국 통사라고 쓰는데 앞을 통자를 썼어요. 나라를 잃은 아픔을 담은 역사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조선이 망하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또 다른 저서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어요. 이 책은 독립운동에 피 흘린 역사를 담고 있어요.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귀중한 자료예요.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어요. 1925년에는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사만의 소도와 청군. 원삼국시대 사만. 고조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조선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 단군원검이 세웠다고 전해져요. 고조선에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팔조법이에요. 팔조법은 고조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을 통해 고조선 사회가 생명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며 노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고조선에는 소도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구역이었는데요. 이곳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두었대요. 특이한 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도망가면 함부로 잡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성하게 여겨진 곳이었죠. 그런데 사실 소도는 고조선이 아니라 사만시대의 풍습이에요.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서 천군이 소도를 관장했어요. 사만에서는 5월과 10월에 계절제라는 축제를 열었어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늘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향약, 조선 중기. 향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향약은 조선시대의 향촌, 그러니까 지방 마을에서 만든 자치 규약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좋은 풍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약의 기본 정신은 4가지로 요약돼요. 덕업상권은 좋은 일을 서로 권하는 거예요. 과실상규는 잘못이 있으면 서로 바로잡아주는 거고요. 예속상규는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는 걸 말해요. 환난상율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향약은 원래 중국 송나라 때 여씨향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조선에 가져온 거예요.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했어요. 조광조는 성리학적 이상정치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촌 사회를 유교윤리로 교화하려고 향약 시행을 적극 추진했죠. 하지만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개혁도 많이 좌절됐어요. 이후 이황과 이이 같은 학자들이 향약을 더 발전시켰어요. 이이는 율곡전설을 남긴 학자인데 그가 만든 향약이 바로 서원향약과 해주향약이에요. 향약은 사림 세력이 향촌에서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림들은 향약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유교적으로 교화하려 했죠. 그런데 향약이 점차 사림이 농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어요. 고려청자 상감기법. 고려 중기. 고려 청자의 상감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감기법은 고려 시대에 발전한 독특한 도자기 제작 방식이에요. 먼저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겨 넣어요. 그 다음 그 파인 홈에 흰색이나 검은색 흙을 메워 넣어요. 마지막으로 표면을 깎아내면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법으로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에요. 구름과 항무늬가 새겨진 이 매병은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아요. 상감 기법은 12세기 중반에 고려에서 처음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이에요. 중국에서도 청자를 만들었지만 상감 기법은 고려만의 고유한 기술이었어요. 고려 청자는 비취색이라고 불리는 맑고 푸른 빛깔이 특징이에요. 송나라 사신도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간섭과 사회 혼란으로 청자의 품질이 점점 떨어졌고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와 백자로 대체되었어요. 살수 대첩과 을지문덕. 삼국시대. 살수 대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살수 대첩은 612년에 고구려가 수나라의 대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예요. 당시 수나라 앙제는 무려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때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이 뛰어난 전략으로 수나라 군대를 상대했어요. 을지문덕은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면서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유인했어요. 수나라 군사들은 오랜 행군에 지치고 굶주린 상태가 되었죠. 그때 을지문덕은 살수, 지금의 청천강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수나라 군대를 공격했어요. 지친 수나라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0만 명이 넘는 별동대 중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이 겨우 2,7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을지문덕은 이 전투 직전에 수나라 장수에게 시를 보냈는데 이 시가 바로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시예요. 신묘한 작전은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이미 이겼으니 만족할 줄 알고 물러가라는 뜻을 담고 있죠.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대표적인 승리로 이후 수나라는 국력이 크게 약해져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신석기.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전의 구석기 시대와 달리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조, 피 같은 잡곡을 재배했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움집이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반지하 형태의 집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토기 표면에 빛처럼 생긴 도구로 무늬를 새긴 것인데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했어요. 또 가락바퀴라는 도구도 있었어요.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도구로 이걸로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짰어요. 뼈 바늘도 사용했는데 이건 옷을 꿰매는 데 썼어요. 갈돌과 갈판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는 데 사용한 도구예요.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 모양의 조각품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예술 활동이나 종교적 믿음을 보여줘요. 김영삼 정부. 현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영삼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아닌 문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러요.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금융실명제 실시예요. 1993년 8월에 갑자기 발표해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부정부패를 막고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어요. 또한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펼쳤어요.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구조선총독부 건물을 1995년에 철거했고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혐의로 구속 기소했어요. 남북관계에서는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무산되었어요. 외교적으로는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했어요. 이것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를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방자치제도도 김영삼 정부 때 전면 실시되었는데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가 부활했어요. 독립협회. 근대 대한제국. 독립협회는 1896년에 서재필을 중심으로 창립된 단체예요.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던 인물인데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독립협회는 처음에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시작했는데 독립신문은 한글로 쓰인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었죠. 독립협회는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강연회와 토론회를 많이 열었어요. 백성들이 직접 참여해서 나라의 문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특히 만민공동회라는 큰 모임을 개최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만민공동회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연설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었어요. 독립협회는 또한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정부 관리와 백성이 함께 모여 헌의육조를 결의했어요. 헌의육조는 자주국권과 민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처럼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운동과 자유민권운동을 함께 펼쳤던 중요한 단체예요.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방해로 1898년에 해산되고 말았어요. 세도 정치의 폐단.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세도 정치라는 특별한 정치 형태가 나타났어요. 세도 정치란 왕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해요. 순조, 헌종, 철종, 세 임금 시기에 약 6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 시기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몇몇 가문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모두 차지했어요. 재상 자리도 높은 관직도 모두 이들 가문 사람들이 독점했어요. 정약용이 쓴 여유당 전서에도 이런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왕권이 크게 약해졌어요. 왕이 있어도 실제 권력은 외척들이 쥐고 있었거든요. 또 삼정의 문란이 심해졌어요.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세금과 군역, 곡식 대여 제도가 모두 엉망이 되었어요.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착복했어요. 매관 매직도 성행했어요. 매관 매직이란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이에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하니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결국 참다 못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1811년 홍경래의 난이 대표적이고 1862년에는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 수십 개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세도 정치 시기에 사화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화는 조선 전기에 일어난 것으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으로 살인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에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도 정치 시기와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조선 건국 초기의 국가 기틀 마련. 조선 정기. 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예요. 고려 말에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연 거죠. 조선 건국 초기에는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먼저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한양은 지금의 서울인데 풍수지리적으로도 좋고 나라의 중심이 되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경복궁을 지어서 왕이 정치를 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또 종묘와 사직단을 세웠는데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는 곳이고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이렇게 종묘와 사직을 세운 것은 유교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의미가 있었어요. 전국을 팔도로 나눈 것도 조선 초기의 중요한 일이에요.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해서 지방을 잘 다스리게 했어요. 관찰사는 그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책임지는 높은 관리였어요. 참고로 탕평책은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때 실시된 정책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줄이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기 위한 것이에요. 건국 초기와는 시대가 많이 다르답니다. 발췌 개헌. 현대 이승만 정부.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게 되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국회는 이 개헌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가 있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헌병대가 애워싼 가운데 강제로 표결을 진행했어요. 경찰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 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 제안과 국회가 제출한 내각 책임 제안에서 각각 일부를 뽑아서 합쳤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가 도입되었어요. 양원제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 두 개로 나누는 제도를 말해요. 이 발췌 개헌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어요. 흥선대원군.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에 대해 알아볼게요. 흥선대원군은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의 아버지예요. 본명은 이하응이고 대원군이란 왕의 아버지이면서 왕위에 오르지 않은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흥선대원군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시기를 섭정이라고 해요. 흥선대원군은 약 10년간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쳤어요. 먼저 세도 정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을 몰아냈어요. 또한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해서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어요. 이것을 서원철폐라고 해요.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지었어요. 이 과정에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고 원납전을 거두어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어요.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어요. 프랑스와 병인 양요, 미국과 신미 양요를 치르면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의 화친을 반대하는 의지를 널리 알렸어요.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비변사는 조선 중기 이후 국방과 행정을 총괄하던 기구인데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왕권을 강화했어요. 지편전은 조선 초기 세종 때 설치된 학문 연구기관으로 흥선대원군과는 관련이 없어요. 신라하대의 반란 통일신라 후기 신라 하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왕위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힘을 키워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반란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김원창의 난이 있어요. 822년에 일어났는데 김원창은 웅천주 도독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 경쟁에서 밀려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까지 정했지만 결국 진압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장보고의 난도 있었어요.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장악한 인물이에요. 신모왕을 도와 왕위에 올렸지만 나중에 딸을 왕비로 삼으려다 실패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846년에 암살당했어요. 원종과 애노의 난은 889년에 일어났어요. 사벌주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인데 신라 하대의 사회 혼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반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적고적의 난은 896년에 일어났어요. 적고적은 신라 말기의 도적 집단 우두머리로 서남 해안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이처럼 신라 하대에는 왕위 쟁탈전, 호족의 반란, 농민봉기 등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점점 쇠퇴해갔고 결국 후삼국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산미 증식 계획 근대 일제강점기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에서 실시한 농업 정책이에요. 19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일본은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쌀 생산 기지로 삼으려 했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쌀이 많이 부족해졌거든요. 1918년에는 쌀값이 폭등하면서 쌀소동이라는 대규모 폭동까지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는 쌀 생산을 뜻하고 증식은 늘린다는 의미예요. 일제는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품종을 개량해서 쌀 생산량을 늘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량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조선 농민들은 쌀을 빼앗기고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농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의 실현. 일제강점기 1920년대. 1920년대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에게 정말 힘든 시련의 시기였어요. 먼저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이에 분노한 일본군은 1920년 10월부터 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는데 이것을 간도참변이라고 해요. 경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경신참변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천 명의 무고한 한인들이 희생되었어요. 이 시련을 겪은 독립군 부대들은 흩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주 밀산에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 뒤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1921년 자유시에서 비극이 일어났어요. 소련 적색군이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 독립군과 충돌이 벌어졌고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었어요.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살아남은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돌아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3부를 조직했어요. 그러자 일본은 만주의 독립군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1925년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맺었어요. 이 협정으로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체포해서 일본에 넘기게 되었고 독립군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어요.